은행권의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1%로 집계돼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5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법원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81%대까지 올라 2년 2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6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연 2.9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07%포인트나 올라 2019년 5월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0.14%포인트 올라 2019년 11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 상승 원인에 대해 코픽스 등 지표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3포인트로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분석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12.4포인트에서 110.8포인트로 1.6포인트 내리며 매수 심리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서울이 107.3에서 105.6으로 1.7포인트 하락한 것을 비롯해 경기가 1.4포인트, 인천이 2포인트씩 각각 내렸습니다. 업계에선 매수 심리가 꺾이면 아파트값 상승세도 함께 꺾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2%로 상승폭을 키우며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뗄 경우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선 필수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필수 인력에서 선별진료소 등은 제외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며 제외 인원이 아니므로 파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병원들 역시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지와 병원 내부에서 참여하는 규모 등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초반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연내 테이퍼링 시행 우려와 국내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연일 내림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의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수합병 소식에 11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며 주 초반 2.54%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코스피가 0.58% 하락하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소식 등의 뉴욕 증시가 영향을 받아 일제히 하락 마감한 만큼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미팅 결과에 주목하며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2.40%, 5.75% 상승한 3,133.90포인트, 1,023.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이 대량 매수했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이 홀로 매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에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의약품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이란 전망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오늘 밤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할지라도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된 만큼 하락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민감주와 유통, 의류, 엔터와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등 개별 종목 장세에 주목해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연휴 3주 전인 오는 30일부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밝힌 추석 성수기 공급 계획에 따라 농축수산물 16종의 하루 평균 공급 물량을 평상시에 1.4배로 늘리고 전체 공급량도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9만 2천 톤을 제공 키로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배추 등 농산물은 평년의 2.4배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평시 대비 각각 1.25배, 1.6배 늘리기 위해 도축 시기를 조정하고 또 수입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은행권이 앞다퉈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은행도 다음 달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한 자리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시중은행 중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이를 적용해 24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오늘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개인당 최대 5천만 원으로 그 한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주요 현안 중에서도 경제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 또 암호화폐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까지 청문회 상황을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문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청문회가 지금 금방 전에 끝났고요. 고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에 신상 논란을 적어서 앞선 윤성수 위원장 때와 비슷하게 이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덕성 문제는 여러 차례 검증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불거진 신상 이슈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2002년 위장 전력, 또 장남의 인턴, 경력과 관련한 고모부 찬스 논란입니다. 고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고 장남의 인턴 경력 논란에 대해선 각 회사의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외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에 대해 고 후보자가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라는 그 부분인 건데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현재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고 일부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했지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최우선 역전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통위 시절에도 홀로 금리 인상을 주장할 정도로 매파로 여겨지는데요. 이 때문에 돈줄이 지나치게 막히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친 자영업자, 향후 이들이 대출 돌려막기를 위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고 후보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잖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고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까? 네, 고 후보자는 어제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앞으로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해 추가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 제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연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위의 금융 지원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요. 고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해 대출 만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전부터 쟁점이 됐던 게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문제거든요. 이 부분 역시 오늘 이슈가 좀 됐죠? 네, 청문회 오전부터 거래소의 신고기한 연장 여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 다음 달 말 중소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는 탓인데요. 고 후보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미 준 만큼 연장하면 거꾸로 이용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고 후보자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서를 보면 암호화폐는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며 다만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먹튀 논란 사태에 폰지 사기 논란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 책임론 당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최근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100만 명의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린 머지포인트 사태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됐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누적 발행을 1,000억 원이 되도록 이 같은 상황을 인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인데요. 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 등 관계당국의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승범 인사청문회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 백화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하나로 일반적 백화점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쇼핑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커다란 통 유리창을 통해 대전을 가로지르는 갑천이 한눈에 보입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바삐 누릅니다. 이곳은 1993년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곳에 들어선 신세계의 13번째 점포,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의 아트테라스. 백화점 영업 면적만 9만 2천여 제곱미터로 부산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중부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게 하기 위해 백화점에는 시계와 창문이 없다는 옛 공식을 깨고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와 아트샵도 배치해 마치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체험형 과학관 넥스페리엄도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백화점 안에 있는 과학관으로 3대 미디어 분야인 로봇과 바이오, 우주 분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에선 표정을 인식해 표정별로 다른 곡을 연주하는 인공지능 피아노 등 카이스트 연구진들의 성과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신세계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을 넘어 보고 즐기는 미래형 백화점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강남점, 경기점 등 지역명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백화점과 달리 아트앤사이언스라고 지었습니다. 대전 최고 높이의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세계적 예술 콘텐츠는 물론 과학 수도 대전의 정체성까지 담아 세상에 없던 백화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화점 지하엔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아쿠아리움이 들어서고 백화점과 이어진 193m 높이의 엑스포타워에는 정유견 총괄 사장의 야심장, 호텔 오노마와 전망대가 자리했습니다. 신세계가 5년 만에 선보인 신규 점포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다양한 문화와 예술, 과학 콘텐츠를 앞세워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특화 매장을 선보입니다.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서 전기차를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천장 왼편에 475개의 LED와 실타래가 줄지어 보입니다. 전기차 EV6의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475km를 알기 쉽게 형상화한 겁니다. 기아가 오늘 개장한 전기차 특화 복합문화공간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입니다. 지난 1960년대 건설된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했는데 외형을 그대로 살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시 공간은 6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헬로 EV6 존과 라이프 존, 인사이드 존, 상담 존, 라운지, 가든 등으로 EV6에 사용된 폐 플라스틱 섬유 원사 등을 활용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라이프 존에서는 EV6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 장치 V2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차와 연결된 스피커는 17일 5시간 동안, 건조기와 에어랩은 27시간 동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의 기술력과 성능을 체험하고 약 1000가지 조합의 가상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EV6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 라인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더해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성수에 이어 다음 달 8일 경기 의왕시에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티우즈로 구독 경제 승부수를 띄운 SKT, 티맵 모빌리티의 서비스도 올인원 구독형 모델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차별화 전략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 추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티맵 모빌리티가 구독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티맵 모빌리티는 다음 달 택시, 주유, 주차비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월 10,000원짜리 구독 서비스, 티맵 플러스 멤버십 프리미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티우즈 패스월에 포함된 티맵 플러스 멤버십 베이직과는 별개 서비스로 티맵을 통해 직접 구독해야 합니다. 요금은 티우즈 패스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집중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이직 혜택은 강화되고 새 차와 경정비 이용권 지급, 사고보험 가입 등 베이직에 없는 고유 혜택들이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맵이 2가지의 구독 모델을 꺼내든 이유는 최대 경쟁자이자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티맵은 1,9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 내비게이션 어플이지만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사업에서 카카오 추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합작으로 만든 우티가 택시 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티를 위협할 거란 기대가 컸지만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사용자 수는 9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가 일반 이용자 대상 구독 서비스를 검토 중인 카카오보다 구독 경제에 먼저 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신축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0.5%, 기축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이집트 과학자들이 약 4,300만 년 전 살았던 4발 달린 고래 화석을 발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서부 사막에서 발견된 이 고래 화석은 살아있을 당시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생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이 3m, 몸무게 600kg의 거구에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육지와 물속으로 가며 먹이 사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가 달린 고래 화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페루의 고생물학자팀은 4개의 다리와 물갈퀴, 발굽이 달린 4,300만 년 된 고래 화석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세느강에 진입합니다. 강에 진입하며 휘청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물보라가 잦아들며 버스는 유유히 강을 떠다닙니다. 최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수륙 양용 관광버스입니다. 물속에 뛰어들 때 뒤뚱거리는 모습이 마치 오리와 같아 파리의 오리들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개선문과 에펠탑 등 시내 관광지를 지나 곧바로 강으로 가는 유람선으로 변신합니다. 보트 모드로 전환한 버스는 바퀴 대신 후방에 프로펠러를 돌려 이동합니다. 파리의 오리들을 탄 한 관광객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관광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파리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시아에서 3번째로 중국 베이징에서 문을 엽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퉁조우에 들어선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는 다음 주부터 정식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이징은 쿵푸 팬더, 해리포터, 주라기 월드, 미니언, 트랜스포머 등 7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됐습니다. 3개월간의 내부 테스트를 마치고 다음 주 시범 운영부터는 테마파크와 호텔 2곳, 식당 및 쇼핑시설 등의 일부 고객을 초청해 개방합니다. 입장객 수 제한 등 엄격한 방역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용객은 건강 코드를 제시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베이징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 2곳과 일본 오사카,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플라스틱 통 안에 갇힌 말벌들이 구멍 사이로 탈출하기 위해 머리를 내밀어 보지만 몸통이 걸려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만 가능한 이 덫은 작은 꿀벌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말벌은 다시 나올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양봉가 데니스 자프레는 자신의 꿀벌들을 지키기 위해 이 덫을 발명했습니다. 자프레는 2016년 말벌들의 습격으로 벌집 절반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은 뒤 말벌 전용 덫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자프레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심지어 밤에도 그 생각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벌 덫은 애초 와인 상자를 활용해 만들었는데 프랑스 발명상을 받은 뒤 주문이 몰리기 시작해 지금은 플라스틱 3D 프린팅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